자, 안녕하세요. 2021년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좀 국가직 9급 시험 보시나 좀 고생하셨고요. 일단 첫 번째 자, 총평도 이제 업로드 해놨는데 총평은 작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어려웠다. 알겠죠? 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어려웠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수업 때 기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출 문제를 이렇게 확연히 완전히 벗어났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한 문제. 나형 기준으로 9번에 해당하는 발해 문제 아시겠죠? 그 정도였고요. 19개 정도는 뭐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출에서 이제 응용되건다 뭐 일종의 뭐 기본서나 이런 거 다 보시면 충분히 다 답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체감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좀 높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총평은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해설을 하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형 기준, 자 나형 기준 1번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은 일단 삼국시대 문제예요. 삼국시대. 여기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죠? 출제된 부분은 아니지만 경찰 문제에서는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알겠죠?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일단은 제시된 염들 사료는 뭐냐면 바로 고구려의 2대 유리왕. 자, 유리왕 때의 염들 시조라 볼 수 있는 황조가 사료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2대 유리왕, 즉 주몽의 아들 유리왕의 업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염들? 바로 졸본성에서 고구려 두 번째 도읍지였던 국내성 천도입니다. 국내성 천도. 아시겠죠? 원래 이제 고구려가 졸본이란 지역에서 이제 도읍지를 잡았고 2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염들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정답은 3번. 그리고 나머지 염들 선지들이 다 쉬웠어요. 뭐 1번 같은 경우는 2세기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진대법이고 2번 같은 경우는 4세기 고구려의 비천왕, 4번 이거는 이제 4세기 고구려 소수리망 때의 중앙집권 제재 강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답 3번 이게 뭐 소거법으로도 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가봅니다. 자, 2번.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건 이제 조선 문제인데 16세기 중종 때 살인파 주세붕이 백운동선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백운동선에 고려 후기 때 원간섭기 충렬왕 때 우리나라 최초 성리학을 소개했던 이 사람에 대한 제사당을 꾸며놨잖아. 그게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안향이었지. 안향, 그죠? 안향. 이 사람이 충렬왕 때 최초로 성리학 소개했던 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됐죠? 자, 1번의 해주향약 보급은 율곡이이고요. 3번의 성악십도는 이왕이고 4번의 해동제국기는 우리 숙주나물 신숙주죠. 신숙주.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요거 여러분들 뭡니까? 뭐 세 번째 줄에 경천사 10층 석탑 고려 후기 충무광 때 건립됐던 원나라의 화려한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은 바로 원각사지, 다시 경천사 10층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조선 15세기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의 사료는 조선 15세기 때 국왕에 해당하는 세조 때의 원각사지.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세조의 업적 고르는 거니까 3번의 6조 직해제를 통한 왕권 강화가 되겠죠. 1번의 동국병감은 자, 고려 중기 문종 때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전쟁의 일화를 엮은 역사서고요. 자, 이번에 바로 조선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 편찬한 우리나라 이제 문장에 대한 자부심을 담은 동문선이 되겠고 4번 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이 경복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니까. 정도전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경복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태종이 조용히 업무 처리하기 불편했다고 해요. 제 수업 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 맞지? 그래서 경복궁의 축소판이었던 창덕궁을 만들죠. 이것도 어차피 최근에 기출에 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 4번은 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 가볼게. 자,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혈량과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조선 16세기 중종 때 살인파이자 개혁가였던 조광조에 대한 사료가 되겠죠. 조광조의 추천제 첨거제라 볼 수 있는 혈량과 사료입니다. 그러면 조광조 관련된 사화가 무슨 사화였어? 기묘사화가 되겠지. 그래서 1번.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조의제문은 바로 살인파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을 그의 제자 김일손의 사초에 실었고 이것이 빌미가 돼서 연산군 때 무오사화가 발생하잖아. 2번은 연산군의 무오사화와 관련된 거. 3번의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을사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와 관련된 거고 4번 연산군의 생모 윤씨, 요거는 이제 연산군 때 엄마 운수 갑자, 그래서 갑자사와 관련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1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죠? 5번. 자,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기억 양양 오산리 유적은 여러분들 신석기 유적지지. 그러니까 덧문이토기 해당하죠. 서울 암사동 유적도 신석기 유적지죠. 대표 빗살무늬 토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그리고 디귿 공주석 장리는 구석기예요.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때 대표 토기는 아니에요. 청동기 때 토기이자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토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리을 부산 동삼동은 신석기 유적지가 맞지만 자 아슐리안형 염들 주먹도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바로 뭡니까 염들 구석기 시대 때 염들 대표 도끼잖아요. 주먹도끼. 그래서 자 디귿 리을은 안 맞죠. 그래서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6번 갑시다 염들 6번. 자 가시기 때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은 고구려의 침입으로 백제수도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자 이거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왕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백제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계로왕이 죽게 됐고 계로왕의 아들 누가? 문주왕이 475년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5세기 때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천도했다. 6세기 때 여러분들 성왕은 수도를 기존의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게 되지.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알겠어요? 자, 1번. 대가야를 정복했다. 6세기 신라 진흥왕이지. 2번 황초령 순수비를 세웠다. 마찬가지 6세기 신라 진흥왕 때의 영토 확장을 알 수 있죠. 3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이것도 6세기 때 신라 진흥왕 때 전성기 과시 역사서 아니야? 그러면 세 개가 다 진흥왕이야. 물론 성왕과 진흥왕이 동시대 때 군주이긴 해. 오케이? 근데 요 밑에야. 요 밑에라고 합니다. 요 밑에. 이해가?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진흥왕 이전에 누구예요 여러분들? 법흥왕이잖아요. 법흥왕하고 동시기 때 백제 왕은 무령왕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사이에 4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1, 2, 3번 선지가 좀 쉽지 않았어? 같은 왕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 어렵지 않게 4번을 고를 수 있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7번 가봅니다. 여러분들 7번. 자, 각 시기별 대의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백제 노리사치계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자, 6세기 백제 성왕 때죠. 여러분들 성왕 때. 자, 2번. 통일신라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권을 장악했다. 통일신라 흥덕왕 때잖아요. 맞지? 3번. 고려시대 때 수도 개경 근처의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항으로 번성했다. 자, 고려 때 대표적인 무역항이 맞습니다. 자, 4번. 명나라와의 교류에서 중간계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됐다. 제가 팁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후시무역 나오면 계시무역 후시무역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조선 후기 청나라나 조선 후기 일본과의 여러분들 교류야. 계시 후시자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란 말이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명나라가 아니고 명나라는 조선 전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4번이고 요거는 조선 후기 청나라입니다. 조선 후기 청나라. 그죠? 명나라는 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8번 갑니다. 자, 우리 8번. 자, 요게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선지를 잘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그 왜 난이도가 있었다고 하냐? 어쨌든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예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가 매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거지. 사실 문제를 잘 보면 리을 선지만 알아도 확실히 여러분들 답은 고를 수 있어요. 리을 선지 같은 경우는 기출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아시겠지? 자, 어쨌든 우리 풀어봅시다. 자, 기억.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자 벽돌 무덤인 6호분과 자 전축부 7호분이었었던 무령왕릉이 발견됐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어디야? 기억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잖아요. 그치? 백제 역사 유적지구. 여기도 여러분들 어때? 유네스코로 등재가 됐지. 자, 그다음 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와, 어려워요 지문. 그죠? 근데 우리 최근에 그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분들 여러 주요한 유명한 절들이지 절. 그지? 이 절들도 여러분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었어요. 오케이? 그 중에 하나 양산 통도사도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쉬웠죠?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었다. 쉽잖아 이거는요. 맞습니까? 자, 리을. 역대 국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이게 무슨 승정원 일기야.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비서기고 승정원에서 쓴 국왕의 언동 등의 행적 등을 정리한 일기잖아. 이게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참고자료가 되지. 오케이? 그럼 이건 뭔데요? 기출에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거 뭐야 여러분들? 세조 때부터 만들었었던 왕들이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실록의 일부분 국조보감이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나왔어요. 그럼 문제 봐봐라 여러분들. 리을만 빼봐라. 리을만 빼봐. 응? 빼고 어쨌든 여러분들 기역과 디귿은 확실히 안다고 쳐봐. 1번 2번 선지에 니은 기역 디귿 있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준 거라니까 여러분들. 니은 헷갈리고 어려워도 기역 디귿만 알아도 확실히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네스코 안 보신 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야. 근데 시험이란 게 맨날 나왔던 것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맨날 나왔던 게 나오긴 나와. 근데 내가 90점, 95점, 100점이라는 고득점을 맞고 싶으면 사실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조금이라도 보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맨날 나왔던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고득점을 맞기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러니까 유네스코 요거는 어쨌든 막판이라도 여러분들 제가 꼭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제? 항상 그래야 돼요. 이게 시험 공부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는 잘 안 나오는 것들도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들? 3번이다. 어쨌든 이게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9번 가볼게요. 자, 이 8번에 이어서 9번. 9번이 뭐 최강이었죠. 그죠? 이건 저도 뭐 할 말 별로 없어요. 응? 요거는 뭐 제가 뭐 적중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도 솔직히 전 없고, 그죠? 뭐 기본서 뭐 뒤져보고 뭐 하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0%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또 이 부분을 누가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9번은 진짜 어려웠다. 뭐 제가 보기에는 100점 방지용 아니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머리를 쓰지 마시고 빨리 과감히 제껴버리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발해 수업을 할 때 이렇게는 좀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딱 지도를 그리고 맨 북쪽에 있는 게 무슨 성이야? 상경성. 이 상경성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중경,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게 남경,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게 동경, 그죠? 그리고 이제 동모산 이렇게 있는 거죠. 발해 최초 유적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도 상경성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도시들이 보통 연결돼 있고 그 9번에 출제된 지도 밑에 보면 수도 이동 및 답사 경로 뭐 이런 것도 지금 보여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자, 기역에 돈화 써 있지. 돈화. 그러니까 저 조그만 글씨를 안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자, 기역에 여러분들 돈화가 발해 최초 유적지는 어디야, 여러분들? 동모산이야. 유적지이자 그 뭐야, 여러분들? 수도라 볼 수 있는 동모산.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터를 잡았잖아요. 맞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야? 동모산 다음에 중경천도 했던 거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니은이 중경이고. 자, 디귿. 중경 다음에 문항이 어디로 옮겼어? 상경성으로 갔잖아. 상경성. 그러니까 이제 디귿이 상경인 거고. 자, 리을이 이제 어때? 문항 후반부 동경으로 또 갔고 나중에 성왕이란 사람 때 다시 상경으로 돌아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써볼게요. 일단 기역은 여러분들 동모산인 거야. 응?
거기 조그만 글씨로 수도 이동 및 답사 경로로 써 있는 거야. 이걸 보셨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니은은 여러분들 뭐라고? 중경. 그치? 동모산에서 중경천도. 자, 그다음에 디귿이 무슨 천도? 상경천도. 맞아? 자, 그다음에 리을. 그죠? 여기 이제 마지막 문항 후반부에 동경천도. 그래서 기억 지금 니은 디귿 리을을 한 거예요. 요걸 찾아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 기억.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그러니까 동모산 일대에서 자, 누구를 찾는다? 문왕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 무덤을 찾는다. 응? 맞을까? 맞을까? 그죠? 틀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경 일대예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동모산이 대조영이지. 맞지? 동모산이 대조영이잖아. 그리고 문왕의 둘째 딸이 누구였어? 정혜. 넷째 딸이 누구였어? 정효였잖아. 맞아? 그러면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천도한 게 문왕,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게 문왕,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한 게 문왕. 오케이?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런데 그거는 좀 야비하게 푸는 거예요. 알겠지? 어쨌든 어려웠어요. 기억이 아니고요. 니은 중경 일대예요. 니은 중경 일대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 용두산 고분군. 자, 이건 수업 때 말씀드리긴 했죠. 자, 정효공주면은 제가 만주 용두산 일대에 위치했다고 했고 정혜공주는 만주 육정산 일대에 위치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니은이 중경이니까 중경 일대의 용두산 고분군에 정효공주 무덤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오봉루 성문터를 찾아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성의 구조를 밑줄 당나라의 장안성과 비교해 본다. 발해 수도 여러분들 상경성은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했고 이것이 문왕이 당나라랑 교류했던 근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오케이?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답이 일단 3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 3번이에요. 자, 그리고 리을. 자, 정혜공주가 문왕의 둘째 딸이죠.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탐구한다. 자, 동경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 동모산일 때. 아까 그러니까 내 야비한 문제를 했죠. 야비하게 푸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모산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입니다. 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죠? 이걸 내가 뭐 맞추신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알고 맞추신 분이 거의 없지 않나. 알겠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문제.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나형으로 기준 따지면 8번, 9번 연달아 나와버린 거예요. 아마 여기서 멘붕이 많이 빠지셨을 겁니다. 어쨌든 자, 난이도 꽤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갑시다. 일단 10번. 10번. 자,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 때에 있었던 사실은 자, 요거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고려 초기 때, 성종 때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었던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유교는 정치, 불교는 여러분들 종교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했던 자, 시무 28조 일부입니다. 자, 이때 성종 때 민생 안정과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자, 1번에 뭐 했습니까? 자, 개경 서경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했죠. 양경이라는 거는 개경과 서경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규녀 스님은 우리 고려 초 광종 때 배웠고요. 3번 자, 국자감의 칠제는 고려 예종 때 관악 진흥책 때 배웠죠. 4번 전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시관은 문종 때 배웠습니다. 문종 때. 그래서 어렵지 않게 1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가봅니다. 자, 11번 보시면 일공하고 이승만 정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응? 빨리 합시다 이거는. 자, 이거 4번. 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1962년부터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천되기 시작하죠. 맞아요? 맞지? 그래서 4번이 여러분들 틀렸죠. 이건 너무 쉽죠? 자, 12번. 자, 12번. 자, 12번 가봅시다. 자, 중일 전쟁이면 여러분들 1937년이고
이 3, 40년대 때는 민족말살 정책을 하게 됐죠. 자, 요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1번.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했다. 궁성요배도 민족말살 중에 하나잖아. 맞지? 일본 왕을 향해서 절시키는 거 아니야. 2번. 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했다. 우리 그 대일본 제국의 신민 복종하는 국민은 그죠? 일본에 대해서 뭐 복종한다 하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암송하게 했잖아요. 그치? 자, 4번. 또 요 기억나요? 1941년 조선 총독부가 국민학교령을 제정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국민학교라는 게 일제 잔재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육공화국 김영삼 정부 때 역사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현재 초등학교로 여러분들 바뀌게 됐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민족말살이 맞아요. 그지? 근데 여러분들 남면북양 기억나? 1929년부터 미국 경제를 시작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됐고 이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의 여러분들 여러 공업 중에 특히 방직공업이 크게 위축됐다고 배웠지. 그래서 이 방직공업 발전과 그 극복 보완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1930년대 전반부터 남면 북양 정책을 시행했다고 배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37년의 중일 전쟁 전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들 3번이다. 그죠? 3번. 요거는 중일 전쟁 전에 했던 겁니다. 됐죠? 자, 우리 13번 가봅니다. 자, 13번. 자, 13번 봐볼게요. 자,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1882년에 맺은 조약 중 자, 조선과 미국이 뭐야? 서로 방위한다는 조항이지. 바로 거중조정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1882년에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네. 맞지? 자, 그러면 요때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인정됐고 자, 그리고 4번 황춘센의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82년에 이 조약을 체결했죠. 3번 최애국 대우 조항이 최초로 포함됐잖아요. 이모군란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직전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이모군란 이후에 맺은 거 두 개 뭐 있어요, 여러분들? 제물포조약 일본하고 맺은 거, 청나라랑 맺은 조청상민 수용 무역장정 요 두 개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선지들도 쉬웠기 때문에 자, 정답은 쉽게 자, 아이고 3번이 아니고 정답은 쉽게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죠? 14번 갑시다. 14번. 자,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요게 뭐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수업 때 이론 수업, 기출 수업, 그다음에 총정리 수업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혀. 알겠죠? 엄청나게 많이 했다, 여러분들 이거. 고려시대 때 호족 출신 향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봐봐. 내가 해설 강의지만 그래도 요거 한번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자, 태조가 고려시대 태조 있죠. 아, 잠깐. 여기가 지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제가 좀 옮겨가지고 지금 해설 강의를 들으신 분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게 또 지방직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봐봐. 고려시대 때 태조가 자 기존의 호족 출신들에게 자치권을 여러분들 인정해 줬죠. 그죠? 그래서 당시 호족들도 여러분들 위계서열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가장 큰 고을을 다스리는 호족을 당대등이라 했고 그 아래를 뭐라 했죠? 대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중소 호족으로 여러분들 퉁쳤죠. 이런 식으로 호족들의 위계서를 만들었던 게 태조 왕건이야. 됐죠? 자, 근데 이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되 그 자치권을 견제하려고 여러분들 시행했던 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었어요? 사심관 제도랑 기인 제도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됐죠? 자, 그리고 성종 때 이제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라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집권을 정비해. 대신 이 고려라는 나라는 호족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호족들의 여러분들 권한을 자치권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성종 때 기존의 여러분들 호족들이 있지. 호족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향리로 만들었잖아.
향리제도를 만들잖아. 그럼 이 향리제도는 기존의 호족들을 향리로 여러분들 개편한 거야. 자치권을 좀 축소한 거라고. 그리고 용어가 여러분들 다 바뀌었죠.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얘네들이 각각 호장과 부호장으로 여러분들 개편됐죠. 그러니까 사실 당대등이 호장이고 대등이 부호장이다 보니까 용어를 여러분들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소호족은 중소향리가 되잖아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들을 상층향리. 이들을 뭐라 그랬어? 하층향리라고 하잖아요. 하층향리. 맞습니까? 그래서 상층향리의 자제들은 과거응시의 자격을 줘서 과거에 합격하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사심관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기본서에도 있어. 대등 이하라 그랬어. 그러면 대등하고 부호장하고 여러분들 용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그랬지? 그래서 부호장 이하를 말하는 거야. 얘가 그러면 부호장 위에 호장과 대등 위에 당대등은 누가 통제해? 왕이 통제한단 말이야. 얘가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봐봐. 자, 우리 14번 봐봐 여러분들.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알겠지? 자, 기억.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간의 감독과 견제를 받았다. 맞아. 그 위에 여러분들 당대등 또는 그 위에 호장은 왕이 직접 여러분들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니은. 상층 향리는 과거로 인해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맞죠? 자, 그리고 향리의 자제들은 호족의 자제들이자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여러분들 선발되어 개경으로 인질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자, 그리고 속군현. 자, 우리 고려시대 때 5도 아래에 군현이 있는데 군현은 주군현 주현과 속군현 속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군현 주현은 지방간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고 속군현 속현은 호족 출시 향리에게 여러분들 다스리게 했잖아요. 기억나?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지문들도 7급 기출까지 포함하면 이미 기출에 싹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어렵다고 했는데 절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야, 오히려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 아까 9번 발해. 이건 진짜 이거 힘들었어요. 이거는 체감 난이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풀어요 빨리.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웠던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기출문제랑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잘 분석했어도 충분히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15번 가봅시다 이제. 자, 15번 가볼게요. 밑줄 친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거 한번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이걸 이모작이라 하지.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변론이 아니다. 그러면 모판에 모를 잘 키워서 그저 옮겨 심어가지고 농업을 하겠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모내기법인 무슨 법이야? 이항법이지. 이항법은 기록에 따르면 고려 말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조선 초와 거쳐 조선 후기 때 전국화돼 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모내기법 이항법을 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자, 기억. 조선시대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맞죠? 이항법은 고려 말에 등장해서 조선으로 여러분들 넘어갔잖아.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야.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도 이 법을 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고. 니은. 자, 튀어나온 일항과 들어가는 밭고랑, 이렇게 일항과 고랑을 급격하게 해서 밭고랑에 파종하는 게 밭농사법 뭐였어? 견종법이었어요. 견종법. 이항법이 아니고 니은은 견종법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에 많이 나와요. 응? 기출에.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디귿.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서도 강조됐다. 그냥 조선시대 때 부목군에 파견된 수령들이 해야 할 7가지 항목인데 그 7가지 항목에 농업발전이 있긴 있지만 이항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 헷갈려도 리을. 자,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 이걸 뭐라고 했어?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 김매기 일손이라 그랬지? 그래서 김매기 일손이 여러분들 주로 자, 남는 노동력으로 주변의 경작지를 넓히는 광장농업이 성행했다고 배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알겠죠? 자, 기역선지라든지 디귿선지가 좀 헷갈린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때? 이항법이라는 걸 알아내면 충분히 답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우리 16번 가볼게요. 16번. 자,
여기를 조금 지우고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6번 가봅시다. 자, 보시면 자, 이건 현대사 문제인데 밑줄 친 이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보이지?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야? 1972년 제7차 개헌이었던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출신 전두환이 8차 개헌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쭉 갔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볼 수 있는 모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이잖아, 1번. 그죠? 1번. 1979년에 YH 무역 사건이 발생했고, 자, 그와 관련하여 자, 야당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제명됐죠. 그래서 그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항쟁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 1979년에 11.6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1번이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나머지 볼까요? 2번. 자,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했다. 이건 몇 년이었어? 1968년. 교육의 중앙집권 아니야. 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있었지. 자, 이것도 기출에 그래도 한 3번 정도 나왔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3번. 이건 쉽잖아요. 7.4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고, 자, 바로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곧바로 유신헌법을 선포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 자, 요거 하고 유신헌법이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한일협정은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1965년에 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한일국교를 여러분들 재개했지. 근데 굴욕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6.3시위라고 하는 시민들의, 이 국민들의 여러분들 저항이 있었잖아.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여 이걸 진압하고 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됐죠. 그러니까 1번 제외한 2, 3, 4는 전부 다 유신헌법 전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17번 가봅시다. 자, 요것도 조금 뭐 난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 요건 뭐 이미 9까지 9급 기출에서 사료도 거의 똑같이 나왔던 거고요. 밑에 1, 2, 3, 4도 잘 보시면 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선지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자, 192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재모색하자 하여 바로 국민 대표 회의가 여러분들 개최됐죠. 맞아? 자,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 당시 실력 양성 운동론을 주장하는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와 자,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신채호 중심의 창조파, 새롭게 만들자, 창조파로 갈라지게 됐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건 국민대표회의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4번. 4번의 창조파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됐죠?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여러분들 조소왕의 삼균주의예요. 그럼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몇 년이었어? 1941년이지. 그럼 국민대표회의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있지 않잖아. 맞지? 그다음 박은식이 임시대통령 선출됐다. 이게 그나마 좀 함정선지.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25년에 결렬되고 이원흉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임시로 2대 대통령 박은식이 돼요. 물론 문제를 잘 읽어봐요. 밑줄 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이잖아. 예를 들어 밑줄 친 회의 이후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랬으면 정답은 2번도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국민대표 회의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여러분들 함정이 2번이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3번. 이거는 전혀 뭐 그죠? 저 국민대표회의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확실한 걸 골라내야 됐어요. 자, 됐습니다. 18번 가볼게요. 자,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입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때 함정선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사료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사료 자체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되었던 토지 조사 사업이고요. 이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1912년 토지 조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관련된 거 여러분들 우리 골라라 이거야. 기한부 신고제였었지. 그러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땅은 그걸 명분으로 했는데 총독부가 수탈하는 사업이었잖아. 자, 여러분들 2번 봐봐. 역둔토, 그다음에 이제 뭐 써있죠. 궁장토. 좀 표현이 어렵지. 근데 이거 다 전부 다 국유지, 황실 소유지 이런 거야. 우리 1910년 여러분들 대한제국 국권 피탈됐어. 그러면 사실 황실 소유지, 국가 소유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전부 다 긁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은 황실 소유지였던 국가 소유지였던 역둔토 궁장토를
신고가 안 됐다는 명분하에 수탈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리고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은 다 해당할 수 없는 게 1번 봐봐. 농상공부 기억나요? 여러분들? 우리 1894년에 1차 가보기역 때 6조가 뭐가 됐어? 파라문이 됐고, 맞죠? 2차 가보기역 때 7부로 통폐합되잖아요. 맞아? 이거야 이거. 그러면 1번은 뭐로 바꿔야 돼? 임시토지조사국이지. 임시토지조사국. 오케이? 1번이 틀렸고요. 3번 이게 함정선지예요. 여기서 뺏은 땅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겼지. 그 표현이 아니잖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한 거는 1900 몇 년이야? 8년이야. 8년. 1908년이라고. 지금 이 사업은 1910년부터 시행했잖아. 근데 이 사업 때 이걸 만들었다는 거는 연도상 안 맞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지금 매력적인 오답인 거예요. 자, 4번.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 기출에 몇 번 나왔고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1932년부터 소작쟁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뭐 했어요, 여러분들? 농촌 진흥운동을 실시해가지고 자, 농촌 피폐의 원인을 자신들의 식민지 수탈이 아닌 우리 농민들의 게으름, 낭비벽 이런 거에 있는 거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작쟁이의 불만을 여러분들 무마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했다. 그에 해당하는 선지가 4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농촌진흥운동 이런 것들 보통 선지들이 많이 섞여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가볼게요. 19번. 자, 계양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이제 답만 좀 봐봅시다, 여러분들. 나머지 선지들은 다 기본서나 기출에 다 있는 거고, 자, 2번 잘 봐봐요, 여러분들. 어차피 답이 중요하니까 봐보세요. 자, 1876년에 우리가 일본과 조일수호 조규를 하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 이렇게 열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일본과의 여러분들 수출입량이 제일 많지 않았겠어? 이게 일본에 여러분들 계약을 한 거니까. 근데 잘 봐. 자,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의 여러분들 부속 조약이었던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의하면 자, 상업활동 범위가 계양장 내의 심리였잖아요. 그럼 내지통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은 지들 물품을 우리나라에 판매하려면 우리나라 국내 상인들을 거쳐야 됐었던 거야. 그게 바로 객주, 여각, 보부상 등과의 중개무역 아니었어? 이게 일본 선지잖아. 맞아? 자, 근데 자 1882년에 자 우리 개화 정책의 부작용 사건이었던 이모군란을 겪은 이후에 첫 번째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돼요. 맞아? 그래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돼서 청나라 상인의 내지통상권이 허용됐다고 배웠죠. 한성과 양아지 일대의 무역 허용. 맞아? 자, 그리고 일본과 또 뭐도 체결했어요? 일본과 제물포 조약이 체결됐고 그 제물포 조약의 부속 조약이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라는 부속 조약을 체결해서 기존의 상업활동 범위 10리가 50리 그리고 2년 후에는 100리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그래서 8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한반도 상권을 둘러싸고 얘하고 얘가 경쟁을 펼쳐나간 거야. 청과 일본이. 그치? 근데 여러분들 2번 봐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지른 건 아니야. 처음에 일본이 여러분들 앞섰는데 나중에는 이 무역장정 이후에 청나라 상인이 내지통상하게 되면서 둘이 이제 어때? 대등해지면서 대립하고 여러분들 경쟁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1894년의 청일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앞지른 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분석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3, 4번도 맞고요. 자, 2번 요게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여러분들 1883년에 제2차 조일 통상장정으로 빵공령이라는 게 제정됐다고 배웠지? 그 빵공령이에요. 4번은 빵공령. 자, 됐죠? 자,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은 사료에서 마지막 문장이 딱 TV자 키워드 아닙니까? 자, 바로 흥선대원군이 자, 본래 군포 면제자들이었던 양반들에게 군포를 부과해서 이 군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흥선대원군 때의 호포제, 호포법이자 동포제, 동포법이 되겠죠. 그럼 이거 흥선대원군 때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흥선대원군은
1882년 개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던 이모군란 당시 이 구식 군인들의 요구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그가 집권해서 개화 정책을 여러분들 중단시켰지. 하지만 바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 사건의 주동자를 흥선 대원군으로 몰고 가 청나라로 여러분들 납치해 갔잖아요. 맞지?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자, 3번. 3번. 개화 정책을 중단시켰던 3번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함정선지죠. 만동묘를 비롯한 서원을 대다수 철폐했습니다. 47개소 남겨놓고요. 군국기무처 총재는 여러분들 김홍집이야. 영의정 김홍집. 그죠? 4번 만기호람은 19세기 순조 때의 여러분들 서적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딱 3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만 주의해 주셔도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해설을 했는데, 자, 아까도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일단 난이도는 말씀드렸듯이 난이도는 자, 작년보다는 어려웠다. 알겠죠? 하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 빼고는,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한 문제지만 뭐 국어 과목도 어려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 상으로는 두세 개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 상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좀 난이도가 어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85점에서 90점 맞으면 좀 안정권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전근대하고 근현대 여러분들 비율을 봤을 때, 자, 전근대가 훨씬 많이 나왔죠. 그래서 6대 한 4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료제 시형 문제가 역시 단답형 문제도 많았지만 사료제 시형 문제가 3분의 2 절대 다수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사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수험 전략을 짜 나갈 때는 어쨌든 항상 17개에서 18개 정도는 기출에서 거의 다 응용되거나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풀고 싶으시면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전근대 근현대 비율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확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사료제 시형이 많으니까 사료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국가직 9급 해설 강의 마치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설 듣고 수험 방향을 잡아가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지방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방직 위해서 열심히 자 공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